안녕하세요. 저는 정분남이라고 합니다. 72, 평생을 시골에서 살았어요. 콩나물 다듬고 마늘 까고 명절이면 밤을 지새우며 전 부치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 다른 쪽의 빛을 보게 된 이야기를 하려 해요. 제목 그대로예요. 며느리가 앞으로 명절에 안 내려가겠다는 말을 제 아들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무너졌고 울었고 결국에는 배웠습니다. 추석을 닷새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마당과 감나무 아래에서 배추를 다듬으며 내일 장봐야 할 목록을 중얼거렸죠. 토란, 소고기, 대추, 밤, 참깨, 새 기름. 그때 부엌 창가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급히 손을 닫고 받았지요. 민수야, 이번에는 언제 내려오니? 애들 가을 옷도 미리 사놨다. 아들의 호흡이 이상했습니다. 말끝이 자꾸만 끊어졌습니다. 엄마, 올해 추석은 우리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손에 쥐던 배추가 탁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귓속이 울렸고 마음이 허전한 창고 같아졌어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라. 아들은 한참을 멈추다가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앞으로 명절에 안 내려가겠대요. 그 말은 제 가슴에 쾅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식어갔습니다. 저는 참 부끄럽지만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내 생각이냐 아니면 내 마누라 생각이냐? 내 마누라가 널 시켜서 전화한 거냐? 솔직히 말해. 아들을 대신 시켜 전화했냐고 내가 물어봐야겠다. 수진이 지금 당장 바꿔. 아들은 더더욱 작아진 목소리로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엄마, 내 생각도 있고 수진이 생각도 있고 그냥 우리 둘 다.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다. 내 목소리가 아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비겁했니? 며느리가 뒤에서 시킨 거지. 아들을 방패로 세워서. 민수야, 엄마를 뭘로 보니?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길게 흘렀고 저는 마루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잠은 오지 않았고 달빛이 마당을 씻고 지나가도 제 마음속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지켜온 게 이토록 가벼웠던가 중얼거리다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직접 가서 직접 묻고 직접 풀어야겠다. 이튿날 새벽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간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목엔 얇은 보호대가 감겨 있었어요. 순간 어디가 아픈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굳은 마음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 직접 듣고 싶어서. 들어가자. 거실에 앉자 저는 곧장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내 입으로 말해라. 내가 민수를 시켜 전화하게 했니? 아들을 앞세워서 시어머니한테 못할 말을 던지라고 시켰니? 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믿고 싶다만. 그때였습니다. 7년을 같이 지내며 한 번도 본 적 없던 며느리의 단단한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숨을 고르고 낮지만 정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민수 오빠하고 같이 정한 겁니다. 더는 그날이 오면 숨이 막혀요. 명절이 다가오면 밤마다 잠이 안 오고 손이 떨리고 토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약도 처방받았어요. 그래서 안 내려오겠다고. 그 말을 내 입으로 나한테 했어야지. 왜 아들을 시켜? 왜?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말을 가로막고 제 목소리와 맞서 올라온 건 그 애가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전 대들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앞에 서면 저는 너무 작아져요. 대충 하지 말아라. 조상님 앞에 성의가 없다. 그 말이 제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 입으로는 도저히 못 말하겠더라고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빛엔 생전 처음 보는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겁에 질린 토끼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오래전에 접어둔 기억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 명절 새벽 시어머니가 4시에 깨우던 날. 전 부치다 기름이 튀어 팔에 물집이 잡혔는데 손이 느리다 꾸중을 듣던 제 젊은 얼굴. 부엌 구석에서 몰래 훌쩍이며 다짐했지요. 나중에 며느리 들이면 절대 이렇게는 안 해야지. 그 다짐을 저는 언제 잊어버린 걸까요? 부엌에서 물을 떠오던 민수가 조심스레 우리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 애는 늘 그랬습니다. 한쪽은 어머니, 한쪽은 아내. 어디에도 등을 돌리지 못하고 중간에서 허우적대는 아이. 엄마 수진이 좀 들어줘. 나도 힘들어. 한쪽을 택하라고 하면 난 둘 다 잃을 것 같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는 늘 그랬다.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 명절은 우리 집의 뿌리다. 뿌리를 자를 건가? 내가 남자면 말해라. 내 생각은 뭐냐? 아들의 목이 말라붙은 듯 몇 번이고 침을 삼켰습니다. 엄마, 솔직히 나도 명절이 두려워. 엄마와 수진이 사이에 서 있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돼. 한쪽을 위하면 다른 한쪽은 상처받아. 그래서 줄이자고 아니면 방식이라도 바꾸자고 몇 번이나 말하고 싶었어. 근데 엄마 앞에서 꺼내지 못했어. 나도 겁이 났거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아이가 나를 무서워했다고요? 그 사실이 칼처럼 아팠습니다. 동시에 엄마다운 얼굴 뒤에 숨어 내 자식 마음을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그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병원 기록이 들어있더군요.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서, 공황 증상 메모, 명절 즈음 반복되는 수면장애. 어머니, 명절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무서워요. 저는 어릴 적에 명절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우리 집이 전쟁터였어요. 엄마가 밤새 일하다 쓰러졌고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그날은 늘 울음으로 끝났어요. 추석 냄새만 맡아도 심장이 뛰어요. 제 아이들 앞에서 그 모습 다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대답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물맛이 짰습니다. 눈물이 떨어졌거든요. 그 애가 왜 내 눈을 피했는지, 왜 아들 뒤에 숨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가슴은 매캐했지요. 아프면 조금 줄여서 하면 되지 속으로 중얼거리다 제 속 목소리가 답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애미야 들었다. 며느리가 명절을 거부한다며? 어른 체면은 어디에 두고?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같이 불을 붙였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묻고 싶었습니다. 형님, 우리 무릎은 괜찮나? 형님도 밤새 전 부칠 힘이 남았나? 한참의 침묵 뒤 형님은 낮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허리도 아프고 손도 저리고 근데 우리 체면이란 게 체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체면을 지키느라 사람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 그 말을 끊고 싶었습니다. 나부터. 다음 날 우리는 작은 합의를 만들었습니다. 싸우기 전에 각자 10분씩 솔직히 말하기. 저는 먼저 시작했어요. 나는 무서웠다.
내가 지켜온 게 무너질까봐. 내가 살아온 날들이 모두 부정당할까봐. 그래서 너를 몰아붙였다. 그런데 밤새 생각해보니 젊을 적 내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 수진이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실망시키는 며느리가 될까봐. 그래서 침묵했어요. 근데 침묵이 저를 더 병들게 했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이 다 소중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를 잃을까봐 도망쳤어. 근데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줬어. 세 사람의 고백은 방 안에 천천히 내려앉아 오래 굳어있던 먼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을 때 현실의 문제를 꺼냈습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길지. 합의의 두 번째 조항은 상차림 절반 줄이기, 세 번째 조항은 역할 공개표였습니다. 저는 칠판을 꺼내 항목을 적었습니다. 토랑국 분남민수, 전삼종 분남민수, 나물 삼색 수진, 과일 차추목을 낭독 수진 손주들. 수진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는 멈칫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사람부터 살리고 조상님을 모시자. 내가 그걸 이제야 배웠다. 그때 수진이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파도가 한 번 더 일었습니다. 큰어른 한 분이 미리 온 상을 보시곤 혀를 찼거든요. 이게 뭐냐, 상이 이렇게 비어? 예전의 나라면 곧장 되받아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숨을 고르고 목을 고쳤습니다. 형님, 예전엔 제가 이만큼을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제 무릎은 닳았고 며느리 손목은 망가졌습니다. 오늘은 사람부터 살리고 절 올리겠습니다. 말끝이 떨렸지만 제 뒤에 수진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듯 했지요. 긴 정적 끝에 큰어른은 그냥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차례날 우리는 먼저 말하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주가 종이 쪽지를 읽었습니다. 증조 할머니, 엄마 손목이 덜 아프게 도와주세요. 아빠가 밤에 한숨 덜 쉬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서로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 한 문장에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조상님, 오늘은 사람부터 살피겠습니다. 그게 당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이라 믿습니다. 절을 올리는데 눈물 한 방울이 상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제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소리였으니까요. 차례가 끝나자 큰어른이 귤 상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무 모질었나 보네. 허리가 성치 않아서 사실 속으로는 줄였으면 했다. 근데 체면 때문에. 체면. 그 말은 이번엔 가볍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우리 이제 체면보다 사람 먼저 합시다. 그날 밤 우리는 송편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래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쓰러졌던 이야기, 아버지가 체면 때문에 미안하단 말 못하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모두 누구의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아닌 잔잔한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쯤 이야기를 마쳤으면 좋으련만 집안의 문제는 늘 한 번 더 요동을 치더군요. 그 다음날 아침 수진이 갑자기 창문가에서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전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병원에도 들르고요. 어제 상 잘 치러서 감사했고 근데 저 두려워요. 언제 또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저는 반사적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가 이번엔 멈춰 섰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과 놓아주어야 하는 마음 사이에서 손끝만 달달 떨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자던 현수가 울음을 터뜨리며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또 싸우는 거야? 나 엄마 가면 싫어. 우리 다 같이 있자. 아이의 눈물은 누구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의 편이었지요.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이를 안았고 저는 멀찍이 서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와라. 돌아올 자리는 비워둘게. 그 한마디가 제 붙잡음의 습관을 놓아준 첫 연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로당에서 제가 조심스레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것들이라 했고 누군가는 부럽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경로당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허리 아픈 언니는 전을 주문하기로 했고 혼자 사는 형님은 손주에게 온라인으로 절 받는 법을 물었습니다. 크게 보면 아무 일도 아닌 듯 하지만 저에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체면보다 사람을 조금 더 보기로 한 것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답은 누가 틀렸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함께 사는가였지요. 며느리의 대들문 싸움이 아니라 신호였고 아들의 망설임은 비겁함이 아니라 고민의 무게였고 제 분노는 사랑이 길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펴보였습니다. 세 줄의 굵은 굳은 살, 수십 년을 증명하는 흔적. 수진아, 나는 그 굳은 살이 자랑이었다. 근데 너 손목에 감긴 보호대는 내가 지키려는 삶의 표식이더라. 자랑은 서로 다르게 생겼는데 나는 내 것만 자랑이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싫다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언어가 서툴렀고 용기가 없었어요. 민수는 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나도 배웠어. 중간에 서 있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둘을 잇는 다리여야 한다는 걸. 다음 명절 준비는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할게. 우리는 셋이서 피식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으면 복이 온다더니 정말로 마음속에 뜨뜻한 게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오늘은 춥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수진이는 손목 재활이 끝났고 불면도 줄었습니다. 민수는 집 근처 시장에서 전을 주문하고 우리 집엔 제철 과일과 따뜻한 국 한 냄비가 올라옵니다. 우리는 여전히 조상님께 절을 올립니다. 다만 그 앞에 먼저 서로를 바라봅니다. 올해 너는 어디가 아팠니? 무엇이 두려웠니? 무엇이 기뻤니? 그렇게 묻고 듣는 시간이 우리 집의 새로운 차례가 되었습니다. 상은 조금 비었지만 자리는 더 꽉 찼습니다. 마음이 앉을 자리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그날 제가 아들을 몰아붙이며 며느리가 뒤에서 시켜 전화했냐고 호통치던 그 순간이 부끄럽지만 필요한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진실 앞에 세웠고 며느리의 생전 처음 본 대들미 문을 열었고 아들의 흔들리는 고백이 우리를 같은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나는 늦게 배웠지만 늦게 배운 만큼 오래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길목에 서 계신가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고 서둘러 판가름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봐주세요. 전통은 모양이 아니라 마음이고 명절은 의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상은 줄여도 사랑은 줄이지 맙시다. 이제 저는 명절을 기다립니다. 많은 음식을 차려서가 아니라 오래 묻어둔 마음을 차려놓기 위해서요. 조상님 앞에 절하기 전에 서로에게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했다. 고맙다. 다시 해보자. 그 세 마디가 우리 집안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제 젊은 날 부엌 구석에서 울던 그 아이도 이제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잘했다. 드디어 잘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집에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라봅니다. 다음 명절엔 우리 모두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려.